미국 같은 국가들은 달러로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늘어나면은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검색량에서 뭔가 이 매수에 대한 어떤 검색들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귀신같이 안 오르다가 사람들이 이 시장 끝났다라는 검색들과 비관론들이 팽배하면은 또 귀신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리 지표를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책도 쓰셨습니다.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쓰신 또 박종환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은 좀 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또 한번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일남 구독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구독자 24만 명이 함께해 주시는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매일마다 이 온체인 지표라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의 어떤 거래 움직임들이 온체인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시장의 어떤 변화 흐름들을 좀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데, 그 정보들을 좀 매일마다 전해드리면서 또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부일남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9번째 책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책을 좀 집필을 했는데, 이번에는 알트코인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해서 내놓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는 채널이긴 한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코인 투자를 좀 해놔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랑 같이 또 사셨던 분들도 좀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래가지고 또 어찌 보면 이제 꾸준히 저도 이제 물어보면서 저 스스로도 한번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비트코인 정도만 사실 이 좀 받아들여지지, 부동산 투자하는 약간 전통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 뭐 이런 거 자체도 좀 너무 멀고, 사실 비트코인도 불안하고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맞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막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코인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암호화폐와 관세는 또 무슨 상관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우선 관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발표가 됐던 게 하필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가 됐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나쁜 걸 수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은 그냥 제일 먼저 반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본으로 유동성을 만들어내기가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선은 비트코인을 이제 처분을 하는데 그 전에 알트코인부터 먼저 처분을 하죠. 왜냐하면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월등하게 높다는 걸 시장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분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던 건데, 그러고 나서 미국 시장이 열릴 때쯤에는 이 트럼프가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는 관세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주식은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운 좋게 딱 말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관세 부과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간신히 잡았는데 이거 다시 유발되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들인데, 사실 그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들이고,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을 과거에 2018년도에 어떤 흐름들만 봐도 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그때는 진정이 더 됐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지금 더 많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이 관세가 타격을 준다, 이런 시나리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내려간 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시장에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어떤 대응 전략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제 관세가 막 부과되고 하면은 경제가 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주식도 빼고 코인도 빼고 우선 다 빼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렇죠. 열려 있는 장이 지금 코인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먼저 뺐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뺄 차례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회복을 했다. 네, 왜냐하면 그날 장 딱 열리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도 나스닥 2.5% 3% 네. 바로 딱 빠졌는데 이제 다시 관세 유예 결정되니까 말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런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을 너무 또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많이 부대낄 겁니다. 엄청나게 등락을 거듭하는데,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어떤 스탠스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추이들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나쁜 그런 방향성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번 시즌에 암호화폐는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주식과 이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가상자산의 연관성이랄까요? 네. 이게 상당히 좀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엔 이제 따로 가는 건가요? 잠깐은 같이 가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멀어졌는데, 이 비트코인이 다면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나스닥과 같이 갔다가 네. 어느 순간에는 결별해가지고 본인이 제 갈 길을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금과 같이 가다가 네.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마음대로 간다는 얘기네.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맞게 늘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에 이 글로벌 중소형 은행 위기가 왔을 때도 나스닥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랠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측면을 보여준 가장 명확한 증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나스닥과 같이 가고 이 S&P랑 같이 가는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다 보니까 네. 증시에 묶이는 자본들, 이 비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같이 가고 있고, 또 트럼프의 행정 어떤 정책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과 같이 가는 것들이 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굉장히 증시나 이런 가격에 민감하니까. 굉장히 민감한 캐릭터이고, 그리고 하루에도 이 호가창을 몇 번을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스닥을 필두로 한 이 어떤 AI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띄울 테고, 그리고 백악관의 AI 크립토 차례라는 직책을 네. 신설했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움직임들에 크립토도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미 증시와 같이 가는 것이 썩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뭐 나스닥, 뭐 미국 주식 이쪽이 결국에는 뭐 AI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크립토 차르 해서 이제 뭐 일종의 청와대의 수석 같은 걸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AI와 크립토를 같이 묶었다는 거는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토교통부처럼 그냥 두 개 부서 하나 그냥 합친 건지, 뭐 이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개별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연관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딥시크가 이제 나왔을 때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또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고, 결국은 이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이 딥시크에 의해서 미국발 이 AI 주들은 굉장히 경쟁 관계에 직면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치열한 어떤 공방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AI라고 하는 게 미래 산업 중에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네. 가장 우선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크립토 같은 경우는 AI가 발전하면은 그냥 중국에서 발전을 하든 미국에서 발전을 하든 전체적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딥시크라고 하는 거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모두에게 다 공개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AI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발돋움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크립토는 굉장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미 기본 자체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흡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유연한 흡수들이 결국은 블록체인의 성능을 더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AI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크립토와는 발전의 궤도를 같이 한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이 온라인 쪽에 뭔가 돈이 몰리고,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유동성이 늘어나면 어쨌든 가상자산 쪽은 거기엔 좀 연동이 좀 쉬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에서 지금 이번에 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사람이 이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이었던 데이비 삭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뭔가 더 부양을 해야 된다, 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자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온체인에서 사용되는 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러의 사용처 자체가 뭔가 이 오프라인에 계속 묶여 있었고, 이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원유에 묶여 있고, 네. 이런 구조였는데, 이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진 이 온체인 세상에서 대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온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달러가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달러가 새롭게 가치 저장될 수 있는 이 공간을 계속해서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이 암호화폐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논리적인 구조상으로도 향후에 어떤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에 가상자산계의 달러를 만드는 맞습니다. 건데 네. 거기에 어쨌든 막 유동성 많이 풀린 게 글로 또 많이 또 흡수도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러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투자랑은 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그냥 이 판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건가요? 뭐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미국 같은 국가들은 달러로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우리가 앞서 온체인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늘어나면은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 있다가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 뭔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거치고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부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달러를 패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는 것들도 의미를 하지만 이 얘기인 즉슨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이 이 온체인 상으로도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더나 뭐 그 USDC인가요? USDC. 네, 그런 미국, 거는 그게 금액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시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게 결국에는 뭐 은행에 예금처럼 계속 들어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언젠가는 보셔야 됩니다. 암호화폐를 살 돈들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만 좋아지면 이게 저쪽으로 이제 쫙 그렇죠. 가는 확 들어오는 거군요. 거죠. 그 흐름들이 온체인에서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을 이제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거래소 유입까지 떨어지면은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매수 적기가 아닌 거죠. 조금 더 네.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가격이 지지부진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굳건하게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바닥에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로도 아주 좀 단순하게는 해석할 수가 있죠. 어차피 그 가상자산을 살려고 예금을 해놓은 개념이니까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언젠간 이 돈이 절로 갈 것이다. 맞습니다.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지금 몰리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USDC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도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USDT가 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 중국 입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USDT가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금과의 어떤 관계상들 매칭이 제대로 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USDC가 굉장히 많이 또 시가총액을 늘리고 있고 거래소 유입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촬영 전에 왔을 때 검색을 해보니까 USDC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 어떤 다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단기 보유자 중에서 특정한 고래들이 또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낸다라는 의미는 이 물량을 조만간에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볼 수 있기 있겠네요.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들어오면은 좋은 시그널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가 들어오면은 매도 시그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특정한 고래들이 뭔가 이 균열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더 하락세를 갖다 유발하게 됐을 때 더 큰 자본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저가 매수 즉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자료만으로 조금 섭불리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온체인 분석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뭐 다 같이 섞여 있는 있다. 거죠. 그러면 지금이 뭐 과열 구간 뭐 이런 얘기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건가요? 지금이? 과열 구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과열 구간을 또 측정하는 지표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원리를 보면은 시장이 뜨거울 때는 계속해서 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더 매집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만큼 더 많이 높은 가격에서 차익 실현을 할수록 뭔가 시장이 뜨거워져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지표가 어떤 특정 기준을 하회했다라고 하면은 네. 단기 보유자들이 그냥 손실을 보고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네네. 도망을 치는 거죠. 네네네. 패닉 셀링을 네. 하는 건데 이 패닉 셀링 정도가 계속 깊어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뭔가 공포 시그널이 나오고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은 오히려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공포 시점일 때. 근데 완전히 저점까지는 아닌데 네. 공포에 오히려 가까운 구간에 있고
완전히 과열 구간은 우리가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한창 랠리할 때 네. 신고점 찍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심리 지표들도 대부분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 네. 그 검색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가 이제 과열 시그널 명확하게 뜨는 거죠. 저는 그걸 가장 많이 참고하거든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데 그 뭐 가상화폐 관련돼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망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지금 뭔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뭐 최근에 뭐 한 20-30%확 빠졌을 때 관세 때문에 그때 뭐 지금 시즌 종료됐으니까 다 던지고 나가자 하길래 지금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성공률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감정, 이 공포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거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저희가 유동성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내재 가치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뭐 비트코인 자체로 뭔가를 창출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관점에서 내재 가치가 없다 그 관점은 이제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의 어떤 자산의 가치 자체를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우리가 스스로를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움직이고 네. 그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심리들이 이 주식 같은 다른 자산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 검색량에서 뭔가 이 매수에 대한 어떤 검색들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귀신같이 안 오르다가 네. 사람들이 이 시장 끝났다라는 검색들과 비관론들이 팽배하면은 또 귀신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리 지표를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맞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네요.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다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할 때 들어간다는 게 사실 무섭죠. 말이 어려운 거니까. 이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좀 말씀드릴 부분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네. 작년 8월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그때 이제 갑자기 일본에서 금리를 갖다 인상을 해버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그때 다들 생소한 용어인데 그때 굉장히 맞아요. 신문 지면에 이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좀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표를 한번 봤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그 SOPR 지표라는 게 네. 너무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 전 거의 수개월 동안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데 완전 시장이 공포에 빠진 거군요. 공포에 빠졌죠. 근데 그때 제가 같이 봤던 지표가 뭐냐면은 공포 및 탐욕 지수였습니다. 근데 그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려가도 극도의 공포까지 안 내려갔는데 그때 극도 공포까지 그때 한번 깜짝 뜨는 걸 보고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서 제가 이제 이 구간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봐야 될 구간일 수밖에 없겠다. 사야 된다 이럴 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자마자 바로 그냥 쏘고 올라갔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용기를 가졌던 분들은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훌륭한 단기 미실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때 이때 사도 되나요?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각자마다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과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크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요. 저도 뭐 전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런 심리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곳은 어쨌든 남들이 좀 도망칠 때 들어가는 게 그래도 확률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결론을 좀 어느 정도 좀 도출해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뭐 디지털 금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뭐 사용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치 저장 수단.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좀 이해는 되고 그래 뭐 이제 뭐 온라인에 있는 복제가 안 되는 금이구나. 뭐 보내기 편하고 하니까 뭐 전 세계 잘 쓰겠다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앞으로 돈이 막 계속 더 들어간다라는 것까지는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상자산의 미래가 뭐가 가장 좀 잘 되면 여기까지 간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일단 암호화폐의 미래는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의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이 대세 상승장 시즌이라고 우리가 사이클상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4년 주기로 돌아오고 채굴의 관점에서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채굴자의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를 하는 그 구간들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격이 말아올리면서 반등에 성공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은 사실 채굴에 대한 얘기들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주체들이 채굴자에서 이제는 좀 미국 중심의 기관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채굴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규 채굴 물량이 5에서 6%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미 유통되고 있는 94%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두 개인데 바로 이 기관과
국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아. 기관의 움직임을 판별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현물 ETF인 거죠. 현물 ETF가 비트코인 나왔고 그리고 블랙락에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밀면서 역대 모든 ETF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올린 ETF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높은 AUM을 달성한 코인 ETF를 이 목록을 만들어 보면은 거의 10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성과를 작년에 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기관 단위에서의 첫 번째 성과라면은 이제 이번 시즌에서 올해 주목되는 거는 국가죠. 네.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인가 이 여부들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보니까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사람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그때 되게 많이 기대를 했고 저도 막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제 미국이 너무 중요하다 산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고 사실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조금 더 선명해질 네,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한 네. 발짝은 더 갔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을 할 건가요?라고 기자회견에서 물어봤는데 그거 지금 현재 검토 중이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검토라는 단어가 시장의 어떤 심기를 굉장히 많이 건드린 거죠. 네,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해놓고는 이제 이미, 와서 이미 검토한 줄 알았는데 검토 다 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검토 같은 얘기를 네. 하냐.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이비 삭스가 얘기했던 게 그럼에도 암호화폐 황금기는 오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아직까지는 디테일이 완성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실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주 정부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의회, 미국 의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SEC가 최근에 또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런 움직임들의 전반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심정적으로 20만 개 정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는 굳건하게 얘네가 지키겠구나. 네. 이걸 첫 번째로 계산할 수 있는데 남은 변수는 만약에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때 그거는 이제 사실은 기정사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매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좀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데 어제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또 도장을 쾅쾅 찍은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 연결고리들을 또 심층적으로 만들어서 국부펀드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담겠구나. 이렇게 아직까지 요 기대감 정도까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도 비트코인을 사지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좀 아직은 먼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가격이 돈이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두 가지 또 단서가 있는데 네. 크립토 차르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라고 안 하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코인은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일 수도 있고 네. 뭔가 다른 메이저 알트 코인일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되는 게 굳이 비트코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디지털 자산 황금기 가져와를 자꾸 외치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다른 알트코인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기대는 최근인데 이 리플 CEO가 트럼프 네. 대통령과 식사를 마치고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엄지척을 올리면서 네. 굉장히 근사하고 훌륭한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왜 리플이 어째서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한 거지? 그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식사 자리를 했던 다른 프로젝트도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솔라나와 USDC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전혀 확장과는 거리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XRP, 이 리플과 솔라나 그리고 USDC가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저는 잘 모르니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댓글로도 달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면 뭐하러 지금 다른 국가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저 비트코인에 굳이 내가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저걸 보유를 해야 되냐. 다른 걸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좀 있고 사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굳이 뭐 현물도 아닌데 사실 디지털 코드라면은 새로운 걸 만들거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 미국 거를 가지고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또 오피셜 트럼프도 출시를 했죠.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두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처럼 모두가 뭐 모두라고 하긴 아직은 오패가 있지만 대부분이 인정해주는 이 암호화폐 자산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유일히 비실비실. XRP는 최근까지만 해도 리토속이었는데 네. 이걸 갖다가 그렇게 포장해서 준비 자산까지 넣었을 때 어떤 패권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거리를 점할 수 있을까? 혹은 다른 국가들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약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내러티브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최근에는 또 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직 안 됐는데 무슨 알트코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네.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순전히 내러티브다. 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을 포기하기에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의 자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미 좀 늦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기관 자본들, 너무나 많은 어떤 국가적인 자본들이 들어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브릭스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이 패권 전쟁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도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연 평균 성장률이 25%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갖다가 2049년까지 35%에서 뭐 37% 거의 40% 근방까지 해소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줘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탐내고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중국도 우리도 가져갈 거야, 나도 가져갈 거야 해야 네. 되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그 정도까지 입지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비트코인 정도 되는 입지를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논리가 있는 거죠. 저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따지고 드는 건 아닌데 아, 저도 네, 이게 말씀해 주시죠. 순수한 게 의문으로. 아, 네네. 그럼 예를 들어 그거를 그냥 금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금을 그냥 계속 더 사가지고 똑같이 어차피 금도 한정된 자산이니까 금이 훨씬 더 중앙은행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고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에다가 돈을 태울 거면 금을 사면 어떤가? 근데 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굳이 금 오래된 이 자산을 묶는 것보다는 혁신적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래를 대비하기 네, 위해서.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과 금이 가격의 상승률을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직 시총이 작으니까. 시총이 작은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금이 처음에 ETF가 만들어졌을 때 상승률과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그래도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금을 보유했을 때 이것들을 미국의 국채를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채를 상쇄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했을 때 뭔가 경중을 따졌을 때 비트코인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전통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휴대성부터 해서 뭐 분할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저장의 속성들이 비트코인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이쪽에 더 비트코인에 힘을 갖다 더 실어주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뭐 지금 금 시총 가려면 한 10배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10배 있던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야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안 사도 10배 갈 거면 우리가 미리 사놓자. 그래서 우리 부채도 좀 해결하자. 왜냐면 우리가 안 사도 어차피 다른 애들이 다 사가지고 어차피 갈 거야. 이런 개념도 있는 건가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만드는 거는 결국은 이것들이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부펀드도 그렇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이번에 마이크로를 뗐습니다. 이제 스트래티지로 리브랜딩을 했는데 완전 폭발적으로 모았습니다. 지금 47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광폭한 행보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거친 행보죠.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의 배경에도 미국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어떤 구조들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용인해 주는 거죠. 좋아,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혼자서 있는데 도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비백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이 원래는 대통령 대선에 경선을 네네네. 같이 했다가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핵심 관료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이 채권들에 대해서 또 받아줄 수 있는 또 투자 상품까지도 기획을 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연결고리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좀 고도의 계산 아래서 뭔가 붐업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부일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들도 굉장히 일맥상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올려주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면서 그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이든 정부든 하여간 미국계 아니면 미국 뭐 국적의 어떤 뭐 회사나 개인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자.
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그 말은 이걸 듣다 보면은 이거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부침은 있지만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는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근데 암호화폐 투자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부담되는 발언이 그런 것도 있는데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암호화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뭐 확신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기반을 잡아서 간다라는 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더 많이 갈 거다. 대신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굉장히 많이 갈 거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정말 뭐 몇천 원, 몇만 원 하던 게 지금 이렇게 뭐 1억 넘게 왔는데 1억 5천이 넘는 그러니까 상황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이게 아직 뭐 말씀하신 어떤 시총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 작은 거니까 크게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자산으로 보면 작은 거니까 10배만 가도 사실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때 왜 안 샀지?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이미 지금까지 그런 후회들을 좀 많이들 하실 수밖에 1년 없었고. 전에 2천 몇백만 원이었으니까. 2022년에 이제 불장 이제 크립토 네. 윈터 끝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지금 보면은 거의 10배가 오른 거죠. 그때 다들 이제 후회를 하는데 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떨어지면 못 사니까. 네. 또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고 오르면 올라서 못 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자산들을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일단 조금 용기 있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더 효율성들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는 말고 정말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을 한번 담아 보시면은 공부하는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